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양심을 철장 안에 가뒀던 대한민국이 69년 만에 그 철망을 걷어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죄를 벗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 앞으로는 감옥 안 간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 첫 판결.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머릿기사 제목들입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봤습니다. 내가 이러라고 군대 갔다 왔나? 갔다 온 사람은 비양심적인가? 소수 의견은 없었나? 네, 소수 의견 있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 정책의 문제다. 대법원 판사의 유죄 소수 의견이죠. 한 변호사는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지금 판례를 변경했어야 했나 의문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신체제 시절에 한국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 거부가 아닌 게 됐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이를 바라보는 또 다른 다수의 반대 의견 앞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대체복무를 둘러싼 논쟁의 민주적 결론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연결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시정연설 있었어요. 그 키워드가 조금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포용. 예. 으로 이제 좀 방점이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포용적 성장론으로 좀 이동을 살짝 한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이게 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은 약간의 차이는 있죠. 예. 그러니까 포용적 성장론은 역시 약간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여전히 이제 일자리와 복지를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혁신 성장과 R&D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함께 잘 살자 이런 이제 결론인데 함께 잘 살자에는 북한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속에서는 어제 이제 이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예. 했죠. 아쉬운 점이라면 뭐 사실은 좀 정책적 실패로 해서 오히려 민생경제 위기가 초래된 부분.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론이 사실은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책 과정상의 문제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뭐 사과라든가 대국민 사과죠. 네네. 인정.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위기 상황을 돌파할 만한 뭔가 특단의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없었던 것이 네네. 좀 아쉽고요. 자유한국당은 실패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단적 선언이다라고 예. 또 혹평을 했습니다. 네네. 이것 또한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예. 바른미래당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진단을 못했다. 지난 2년간 집행된 54조 원 일자리 예산 효과가 없었다는 점부터 반성해야 한다라고 예. 지적을 했는데요. 네네. 사실은 지금 일자리 예산이 이게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른바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예. 이건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관련해서 조만간이란 표현인데 이것이 연내인가요? 아니면은 올해를 지나가서인가요? 이게 좀 애매하죠.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네. 네. 연내라는 표현이 이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 이제 고위 관계자도 어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상황 진전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기에 답방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보고 조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연내 김 위원장이 답방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연기가 되면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도 사실상 어려워진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조만간 또는 조기라는 표현이 등장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네네.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아침까지 계속 그 탑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한 의견, 여론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악용에 대한 우려의 지금 시각이 지금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감별은 과연 누가 할 거냐 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과 비양심을 이제 판별을 해야 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종교적인 거하고 연관이 있다면 더욱더 그런 거죠. 네네. 자, 그래서 대안이 뭐냐. 병무청 쪽에서는 역시 대체복무제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네네. 현역 복무 기간의 2배에 달하는 대체복무 방안이 확정되면 비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도입을 해야 하는데 어제 여야 모두 판결이 나온 뒤에 입법에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은 했어요. 네네. 이미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빨리 대체복무제 도입을 하라고. 그런 상황인데 입법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당장은 비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나와도 딱히 방법이 없다. 예.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늘어날 것으로 이제 봐야 하지 않나 싶고요. 네네. 아마 그 특정 종교 또 신도도 꽤 늘어나지 않을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이 법원이 정리한 진정한 양심. 양심도 보면 양심은 양심인데 그 앞에도 진정한이라고 또 수식어가 붙게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신념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것이 진정한 양심이다. 근데 그 판단을 과연 법원이 내릴 수가 있을까? 네. 아니,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판별을 누가 하냐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대체복무제를 또 도입하더라도 현역병 입대에 비해서 덜 고통스럽다면 이것 또한 또 문제 아니냐. 네네. 그런 지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복무 기간하고 복무 분야 이런 걸 잘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징벌적 대체복무제 도입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정부안이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한 27개월보다는 36개월 쪽. 네네. 그리고 근무지는 교정시설 합숙 근무 형태로 하고 2020년 1월 1일 시행을 일단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자, 경찰에서 받은 이 억울함을 검찰에서 받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겠죠, 본인은 그럼?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에 분당경찰서에 가서 한 10시간 정도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조사 기간이 꽤 길어서 생각보다 좀 의외로 좀 길었다. 그래서 뭔가 이 혐의점이 좀 꽤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예. 경기 분당경찰서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고발 혐의 7가지 이 부분을 검찰에 일단 송치를 했습니다. 네네. 이 가운데 기소 의견 송치가 지금 3가지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네네. 그다음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관련 이 내용이고요. 이 지사 측은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로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또 경찰을 또 약간 공격을 했습니다. 네네. 이런 속에 오늘 부인 김혜경 씨도 이른바 그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 그 소유주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과 관련해서 2차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이고요. 이번엔 공개조사입니다. 네네. 1차 조사 당시에는 비공개 조사를 받다가 이 언론 보도가 이제 나가니까 경찰에 항의하고 귀가를 했었죠. 이 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관심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 핵심은 포용 국가론이었습니다. 함께 잘 살자 이런 얘기였죠. 여당이 원안 사수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야당이요. 현미경 심사를 통한 대규모 칼질
벌써부터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예산 전쟁이 바야흐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어제 그 대통령께서 한국 경제가 2%의 저성장 고착화가 이게 참 큰 문제이다. 앞으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뭐 그래서 슈퍼 예산안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2009년 예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인데, 자, 이 당위성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요? 네, 지금 우선은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슈퍼 예산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슈퍼 예산이란 말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9.7%라서 높기 때문에 슈퍼 예산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 재정 추계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 경제 예산 자체가 계속 긴축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저성장 기조나 또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그다음에 국민의 삶이 힘들 때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왔습니다. 네네. 실제로 지금 재정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예상할 때 우리 예산은 사실 500조 이상 가 있었어야 됩니다, 이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슈퍼 예산이라는 말은 동의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번에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강화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IMF라든지 OECD 등 국제경제기구도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의 그 재정의 좀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그 경제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기업, 그다음에 가계가 있는데,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가계는 소비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현상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재정적 이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네네. 정부가 우선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이후에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유도해낸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이번에는 정부의 그 재정적 역할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번 예산에 담긴 철학적 의지입니다. 예. 뭐 지금 9.7%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뭐 경제 성장률 3% 미만대다. 대통령께서도 2%의 저성장 뭐 지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확대된 것인지요? 네, 이번 예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게 포용적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강조된 것은 역시 일자리 예산입니다. 네네. 전년 대비 22% 증가해서 23조 5천억을 배정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것은 청년, 여성, 그다음에 어르신과 신중년, 장애인 등 각종 그 계층에 맞춰서 맞춤형 일자리를 증가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7천억으로 대폭 늘렸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 내일채용공제 대상도 1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2배 이상 저희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일자리 예산이 가장 중요하게 늘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혁신성장 예산을 중요하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성장과 일자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히 R&D 예산, 그러니까 연구개발 예산을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20조 4천억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주로 혁신성장 관련된 뭐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 그리고 스마트 공장이나 자율주행, 드론 핀테크 등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계 소득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렸습니다. 네네. 이것은 우리가 좀 포용적 사회를 가는데 핵심적인 건데요. 특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제한하는 근로장려금 EITC인데요. 네네. 이것을 근로장려금을 올해 1조 2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3조 8천억 원으로 대폭 증대를 했습니다. 네네. 그 외에도 우리가 복지, 아동기금이라든지 어르신 기초 노령연금 등 이런 부분들이 대폭 지원이 강화됐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중요한 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 2천억인데 주로 자살 예방, 산업재해 방지, 그다음에 교통안전 강화 등에 들어갈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남북관계를 대비한 한반도 평화 분야에도 우리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네네. 쭉 1, 2, 3, 4, 5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당에서는 2019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이란 뭐 이런 자료를 내놨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한번 봤습니다. 예, 10개도 아니고 100개나 됩니다. 예. 어떤 생각하셨는지요?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 예산의 문제점을 잡기보다는 모든 예산을 다 문제 삼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물론 야당으로서는 또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는 정부의 예산을 꼼꼼하게 보는 것이 당연한 의미이고 그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안을 좀 어느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일하는 것을 발목 잡기나 또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100대 문제 사업을 보면 문재인 정부 전체 예산을 사실상 발목 잡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아껴둔 예산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글쎄 정부의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흐름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박근혜 정권에서 아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재정적 역할에 적극적인 역할을 좀 강조를 했었는데 네네.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걸 채택하지 않았어요. 계속요. 예. 그러면서 도리어 정부의 예산이 남았다면 어쩌면 또 세금 깎아주기로 가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를 들면 기업의 법인세를 더 올리지 말고 낮춰준다든지 개인 소득세를 올리지 않는다든지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세금이 좀 강화된 것은 이 재정적 여력이 확장된 것은 끊임없이 주장을 해오면서 법인세율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개인 고소득층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현실화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단순히 박근혜 정부가 잘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소득 주도 성장의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요. 야당 쪽에서는 경제 지표들이 계속 좋지 않게 나오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계속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대통령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경제가 지표상으로 나쁘지 않은데 서민들의 삶이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정부와 여당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특히 취약계층과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삶이 힘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해소되기 어렵다.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이미 과거 방식의 경제성장이라고 해서 소위 재벌 중심의 불균형 성장, 그다음에 일부 고소득층의 성장에 기대어서 저소득층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소위 낙수 효과로는 이미 실패한 경제 모델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하면 다시 실패한 낙수 효과 경제, 불균형 경제 성장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어제 대통령도 강조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 경제가 과거 그런 잘못된 성장 방식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좀 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경제 성장 방식으로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이 전환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재정이 좀 더 강력한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9.7%라는 높은 재정적 증가율을 보이면서 재정의 좀 재정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예, 소득 주도 성장 그동안 주도해온 경제사령탑 투톱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실장에 대한 교체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얼가불가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원래 한 이 정도 시기, 정부 출범한 이후 1년 반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정기국회 이후에, 일반적인 개각에 대한 수요가 존재합니다. 네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직 대통령께서 어떠한 결심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김동연 부총리나 장하성 실장이 어떤 책임을 묻겠다, 경질의 문제는 아니고, 일상적인 개각에 대한 검토 수준이고, 아직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하시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 두 분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또 새로운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대북 관련 이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되면서
바다와 땅과 하늘에서 적대행위가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남북 군사합의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놨고요. 심지어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도 제출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좀 삐그덕거리는 이 대북 관련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글쎄, 저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야당의 어깃장 넘는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1년 전과 지금의 상황을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 전에 많은 국민들 아마 공중파 뉴스나 방송을 보셨던 분들의 대부분은 전쟁의 공포에 위험에 불안해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더 이상 남북 간의 어떤 무력 충돌이라든지 핵전쟁과 같은 위험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이후에 가져다준 국민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이루어진 서해상 모든 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남북 군사 합의서 이행에 따른 적대행위가 중단됐는데, 그러면 한국 자유한국당은 이런 적대행위를 계속하고 군사적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평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도리어 강력하게 뒷받침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계속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었다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은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들의 판단, 근데 국민들의 선택이 이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어이없는 이런 한반도 평화에 역주행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요. 물론 저희들도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네네. 대화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역주행이라는 표현 하셨는데, 사실 꼭 야당만의 지적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너무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고, 실제로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도 나오고, 이것이 증시에까지 영향을 줘서 금융주가 폭락하는 이런 경험을 최근 며칠 사이에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자, 네네. 이 부분이요. 과속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정상적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요? 속도 이게 과속이냐 정상적인 주행이냐는 각자의 입장에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미 간에는 늘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견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과 국가 간 동맹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마치 한미 간의 모든 이견이 중대한 문제일 것처럼 보는 것도 잘못이고, 한미 간의 이견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에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 이견을 조정해 가는 건데요. 현재 남북 관계를 둘러싸고 미국 측이 특별히 이견을 보이는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북미 정상회담과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과 맞춰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하는 것이 잘못됐고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네네. 그런 것과 같이 속도를 맞춰주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이 이제 미국 측의 판단이었고, 제가 미국에 여러 차례 갔을 때도 미국 측 관계자들도 역시 비핵화 되기 전에는 국제사회 제재가 풀릴 수 없다라고 했지만 네네. 국제 제재, 대북 제재 하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다. 미국 정부도 북한에게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도리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뭔가 주도하고 있다. 네. 미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 자체에 대해서 미국은 이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워킹그룹 구성 문제도 미국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안을 해서 네네. 이런 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도리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와 전혀 어긋나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이런 남북관계 진전이 북한의 비핵화에 도리어 촉진적 역할,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조만간 남북이 한미 간에 공동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입니다. 2부에서는요. 양심적 병역 거부. 그동안 이 문제에 한복판에 있었던 당사 중에 한 분이셨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4년이었죠.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 입영 거부 사유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 14년 전에 판례입니다. 이것이 뒤집어진 것이죠. 네,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입대를 거부해서 수감 생활을 한 당사자이시기도 하고요. 임태훈 군인인권센터 소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6월 헌재에서 비슷한 결정 나왔을 때도 뭐 저희들과 연결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네네. 자, 첫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헌재가 사실은 병역법 88조 1항 즉 정당한 사유 없이 뭐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을 내렸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어제 대법원이 그것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의 양심의 자유의 정의가 좀 많이 바뀌는 형상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판결은 소수자 보호 원칙에 충실히 따랐다라는 것을 판결문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네.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에도 부합한다라는 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포용과 관용을 전제하지 않을 때는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병역 의무를 그 전투훈련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들도 국방의 의무를 하되 비전투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그 어제 대법원의 취지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양심 형성 과정을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네. 성장 배경이 어떤지 그리고 종교관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내면 세계에 머물러 있지만 이것이 외부적으로 드러났을 때 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 헌법 39조의 국방의 의무와 충돌할 때 네네. 정부는 이것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방의 의무는 지나치게 강조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자유 중에서 어느 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2004년 이제 7월 15일이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됐었거든요. 네네. 물론 저 케이스는 아니지만 저도 그때 법원에 제 재판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예. 구속된 상태에서요. 2004년이요? 예. 네네. 그래서 이 전원 합의체 판결을 보면서 사실은 이 징역 1년 6개월 다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네네. 사실 절망감에 빠져 있었고 당시 저를 변호했던 진선미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구치소 와서 많이 위로하고 같이 울싸고 그랬습니다. 예. 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 지금 몇 번 언급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이 사회 전반적인 기류는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기사의 댓글들을 또 보면은 굉장히 이번 판결에 대해서 부정적인 또 입장을 내놓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부정적이죠. 저는 뭐 그것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뭐 갤럽 조사를 보면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 70% 정도 되는데요. 네네. 이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70%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가치관과 종교관은 난 이해를 못하고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반대하는 의견은 명확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는 대체복무제 시키는 것은 또 70% 정도 찬성하고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는 사실상 굉장히 양가 감정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이 사람들을 사이비 종교다. 네네. 또는 일방적으로 군을 기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 매도하는 방식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제가 통치하던 시대에도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미명하에 침략 전쟁을 반대해서
투옥되기도 하시고요. 예. 심지어 고문당해서 사망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그런 부역하는 형태의 또 징집도 거부해서 수많은 여화 증인들이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살해당했거든요. 네네. 이런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화증이라는 하나의 기독교 종파가 아닌 장로교, 감리교, 캐톨릭까지도 병역 거부자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를 주고 간다라는 의미에서의 진정한 평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비겁자라고 비난하는 사회는 일찌감치 없어졌습니다. 예.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한국도 그러한 인권 선진국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 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유료 문자고요. 샵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양심에 대한 판별 부분이요. 진정한 양심이란 법원의 정의였습니다만 신념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하다. 이런 것이 진정한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양심에 대한 판별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양심의 정의를 내렸거든요. 네네. 양심은 이른바 착한 마음이나 올바른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고, 예. 옳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죠. 네네. 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하는 것이다. 예. 이것이 개인의 소신에 따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네네. 그 형성과 변경의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내심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다만 이런 윤리적 내심 영역이 표현되었을 때 어떤 우리의 실정법과 충돌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침해하지 않고 이 양심에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장해 주느냐의 핵심적인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이분들에게 핵심은 이거예요. 4주나 또는 6주의 훈련소에서 전투 훈련을 제외시키면은 간단하게 되는 문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례로 이렇습니다. 어떤 변호사분이 공익법무관으로 가십니다. 예. 이분은 6주만 육군훈련소 갔다 오시면은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데 가셔서 법률 상담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 그런데 이 6주 전투훈련을 나는 못 받겠다라고 해서 전과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변호사 개업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굳이 형사처벌을 해서 낙인을 찍어서 사회 공동체에서 배제시키는 방식은 저는 굉장히 옳지 않고 현명하지도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6주 전투훈련 왜 못 받니라고 법원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것에 대해서 화답을 한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8328님 청취자분께서 비슷한 의견을 주셨어요. 일종의 양심의 비용으로 현역 복무 기간의 2배 혹은 그 이상의 힘든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대체복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것도 사실은 징벌적 성격을 띠면 안 된다는 게 유엔의 공고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1.5배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네. 어차피 복무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제 맞춰서 가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는 교정시설에 이분들을 투입해서 교도관들의 보조 업무를 하도록 지금 추진 중인데요. 저는 거기도 좋지만 우리 사회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시설이나 중증장애인 시설에도 이분들이 기숙하면서 네네. 이렇게 돌봐주면 우리 사회의 공익적 영역이 더 확장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 보장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가 되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가 있겠지만 무수히 많은 개인의 소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무수히 많은 다양성이 나온다고 했을 때
뭐가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네네. 이것을 도입하면은 군대를 안 가고 여기 신청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반대 의견을 피력하신 네 분의 대법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한 일은 전 세계 어디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양심적 병역법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한 이스라엘, 대만, 독일 같은 예에서도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 않았거든요. 예. 대만이 일례로 10,000명을 신청을 한 예가 있는데요. 처음에 5,000명을 소집했다가 10,000명이 와서 다음에 10,000명을 늘렸더니 5,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는 좀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문제는 관리 감독하면서 잘 해결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투에서 보면은 남북 대치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상 3만 명의 병력 구조가 없어도 전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문제는 한 해 1,000명 미만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번 판결에서 되게 훌륭한 지점은 공동체와 다를 수 있는 자유를 굉장히 명시해 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차이가 난다 해서 배제하고 쫓아낼 일이 아니라 같이 포용하고 국민으로서 함께 평등하게 살아가자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인권 선진국으로 한 걸음 내디딘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자연재해 지진 정보가 하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요. 조금 전에 7시 19분 51초에 칠레 이키케 북동쪽 88km 지역에서 6.2의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내 영향은 없습니다. 2부 마치겠고요. 3부에서 뵙죠.